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계좌를 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은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입을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어요. 우선 이 IS 계좌라는 것이 어떤 계좌라면은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절세를 통해서 그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입니다. 네. ISA 계좌는 크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중개형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세요. 네. IS 계좌의 이제 장점이라 하면 당연히 이제 절세 혜택인데, 이 절세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네. 배당을 받을 때는 이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네. 이 세금을 이제 15.4%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200만 원까지는 일단은 비과세가 됩니다. 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네.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 네. 특히 이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이신 미만. 분들은 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무조건 유리한 거잖아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200만 원만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다 해도 15.4%면 일단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이득을 보실 수 있다. 그럼요. 이것이 일단 첫 번째 네. 장점이고, 네. 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것도 굉장히 커요. 또 장점이 왜냐면은 있나요? 아무래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목돈은 은행에 이제 맡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자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이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이 이자 배당 소득이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이 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냥 이제 이자 배당 소득 많이 받았으면은 네. 2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제 돈이 많은 거니까 네.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럼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이제 ISA 계좌를 통한다면은 종합과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이자나 배당 소득은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1억이든 10억이든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전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심지어 네.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청징수 되는 세율이 네. 15.4%거든요. 그런데 이 ISA 계좌에서 이제 분리과세 되는 세율은 9.9%입니다. 심지어 이 세율 자체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2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이 분리과세 되는 네.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인 이 거죠. 분리과세라는 게 뭔가 또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무사님, 네네.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한 번만 정의를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분리돼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가 있던 간에 네. 그냥 이제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그냥 9.9% 세율로 네. 과세하고 끝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 만약에 IS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내가 주식 거래를 했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또 한 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ISA 계좌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계좌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을 많이 받게 됐어요. 네.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은 15.4%로 원래 이제 세금이 이제 과세가 되고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종합과세가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한 2억이에요. 네. 그럼 이 연봉 2억에 대해서는 거의 세율이 한 38%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15.4%로 낸 이자 배당 소득을 네.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또 그렇죠. 과세가 된다. 38% 세율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상당히 무서운데, 네. 이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완벽하게 이제 피할 수 있다. 굉장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SA 계좌는 처음 만들어봐서 그러는데요, 세무사님. 네. 일반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 가입을 하면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펀드는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펀드를 이제 잘못 가입해서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이자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자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 비록 나는 그 펀드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나서 네. 내 최종 손익은 400만 원 손실이지만은 네. 나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 이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은 네. 펀드에서의 500만 원 손실과 네. 예, 그 이자 소득 100만 원이 상계 처리돼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 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와, 펀드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면은 네.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이래서 사실 IS가 지금 주식, 펀드, 네. 심지어 이제 뭐 예적금, 뭐 본인의 네. 월급이나 어떤 근로소득도 모두 다 입금해 놓으시는 분들까지도 활용하시면 득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네요. 득이 될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네. 단점도 있어요. 아, 단점이 예, 있나요? 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단점이 그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은 그 유지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3년 이내에 네. 이 계좌를 해지를 한다면은 그동안 받으신 그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셔야 된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3년 이상은 우리가 이 가입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목돈이 없더라도 네.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네요. 그렇죠.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일단. 그렇죠. 만들어 놓기만 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뭐 몇십억씩 이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1억이 한도예요. 1억 한도. 예, 1억이 한도고, 1년 납부액이 2천만 원. 2천만 예, 원. 매년 2천만 원씩 그 5년 동안 하면은 총 1억. 1억이죠. 예, 1억 이상은 이제 불입할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가입을 하고 당장에 돈이 없어서 네. 불입을 안 했다가 3년 차가 되는 해에 이제 목돈이 생겼다. 네. 이때는 1년, 2년 차에 불입 안 했잖아요. 네. 이 2천만 원씩 2월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6천만 원을 한 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시더라도 예, 여유 금액이 없으시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목돈이 생길 때 많은 돈을 입금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3년이 금방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만 목돈을 좀 묵혀 놓고 바로 해지를 하셔도 예, 세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야, 세제 혜택이 정말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네요. 네,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세무사님께 다 자문 구해가지고 뭔가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걸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네. 정말 내 주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꿀팁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ISA 계좌 지금 모르셨던 분들은 예, 모두 다 예,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해보고자 그렇죠. 합니다. 네, 우리 네. 직장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의 이자 상환액 일부를 공제해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주택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이자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예,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소득 공제를 받다 보면은 네. 예, 근로소득 이제 세금 많이 절세를 할 수 있겠죠. 예,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더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자로 낸 금액을. 그렇죠. 예, 이제 이 대상은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네. 이 공제 한도가 상환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인 장기 대출 하신 분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원래 이제 300만 원. 예, 그다음에 시효 5년 이상으로 상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정 금리나 어떤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제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간.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제 공제 한도를 6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한 것이죠.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공제를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해주겠다. 공제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고가인 주택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주택의 그 기준이 있는데, 네. 예, 이 기준 시가가 원래 이제 5억 이하까지만 이제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취득하는 이제 주택의 가액이 5억에서 6억까지 6억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 매매가액이 아니고 네. 기준 시가입니다. 아. 네, 기준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득하시는 금액보다는 더 낮아요. 기준 시가가. 예, 매매가로 따지자면 한 10억 이하면은 이자 상황에 대해서 예,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시가랑 기준 시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준 시가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정하는 그 이 주택에 대한 어떤 네. 금액이라고 가치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은행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데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기준 시가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네.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시가대로 과세를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과세를 할 때는 네. 우리 실제 매매 사례가액이 아니라 이 기준 시가라는 시가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낮은 시가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도 한도가 사실은 기준 시가가 기준이 6억으로 한도가 확대가 됐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또 집 한 채, 내 집 한 그렇죠. 채를 마련하신 너무 고가의 주택을 마련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대부분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와, 네. 이렇게 2023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자 상환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외에도 또 뭔가 개정안, 바뀐 제도들이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연말정산에서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네. 또 세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 또 한 세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받을 때 모든 월급이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 비과세되는 항목이 좀 있어요.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이 있는데 이 출산 보육수당이 이제 원래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됐는데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후조리원에 대한 네. 그 의료비 세액공제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이 분들에 한해서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을 네. 한도 200만 원.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 세액공제율은 15%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이 소득 요건을 없애고 네.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아직까지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후조리원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지출했다. 네. 그럼 500만 원 다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 대해서 15%로 세액공제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네요. 해주려면은 한도도 없애야죠. 네. 저출산에 대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산후조리원 200만 원 가지고는 네.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한도 200만 원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아쉬운 부분.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이제 불이백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40%가 이제 소득공제가 됐거든요. 네. 그 계산하자면은 이제 96만 원 정도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불입한 금액의 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되니까 기존의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소득 공제가 확대됐다. 뭐 이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연말 정산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것도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년도에 25년도 초에 연말정산 하실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23년 그렇죠. 지금 당장 적용이 앞으로 24년에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5년 초부터 그렇죠. 적용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이번에는 결혼할 때 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혼 부부분들 집을 사려고 할 때도 그렇고 내 전세 자금 마련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부족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을 때 이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증여공제 금액을 확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네.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이제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5천만 원에 1억을 추가로
더 징여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취지 자체는 당연히 이제 혼인을 장려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제도인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 총 4년의 기간 내에 네. 부모님에게 징여받는 금액을 추가로 1억을 더 징여공제를 해주겠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이 적용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네. 지금 당장 징여받으면은 이 징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 개정 아니기 때문에 소급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네. 24년 이후부터 징여받는 분부터 징여공제가 이렇게 확대돼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올해 지금 결혼을 해서 네. 지금 당장 지금 내 집 마련 그 자금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징여받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이거 저기 1억 추가로 징여공제 못 받나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네. 부모님한테 일단은 징여를 받지 말고 빌리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출을 받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일단은 부모님한테 네. 돈을 징여받지 말고 빌리시고 24년 이후에 이 빌린 돈을 채무 면제받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보면은 빌리고 나서 그렇죠. 후 그 제도가 적용이 되는 시점에 그렇죠. 갚는. 24년 이후에 채무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이 채무를 면제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징여 시기가 네. 돈을 받은 날이 아니고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아도 그 24년 이후에 채무 면제를 받게 되면 나는 이 그 혼인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릴 때요. 네. 뭐 부모와 함께 이제 차용증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류적인 준비도 다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 금전 대차 거래는 네.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증여가 아니라 진짜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뭐 차용증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부족한 네네. 우리 신혼부부들도 네. 어떻게 보면 23년부터도 네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당장 결혼해서 어차피 난 지금 전세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네. 그렇잖아요. 그걸 3개월 후에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리 부모와 함께 이제 차용증을 써서 네. 이후에 채무 면제를 24년 이후죠. 네네. 채무 면제를 받는 방안까지도 그렇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아마 이 내용이 담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거든요. 네. 올해 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분양권 양도세율을 인하를 하겠다고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분양권 양도세율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사이거든요. 네. 1년 이상 보유를 해도 이제 60%라는 고율의 세율이 있다 보니까 이 분양권 매매를 하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기본 세율로 확 인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빠졌습니다. 또 있어요. 취득세도 네. 2주택자까지는 이제 그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또 이제 취득세율을 기존 취득세율에서 절반으로 인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또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 또한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왜 분명히 정부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네. 이것은 그냥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실제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왜 이 세법 개정안에 빠졌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당시에는 그때가 이제 22년 말 23년 초였거든요. 네. 그때 거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이제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상황에서는 이 세율 인하 정책이 맞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변화를 또 보이고 있죠. 예,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죠. 애매하다 이렇게 된 거네요. 예, 왜냐하면 입장이. 지금 여기서 이 세율 인하를 해버리면 네. 다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과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조금 부양 혹은 안정화를 위해서 네. 이런 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투표를 했었던 건데 네, 막상 또 지금 2023년 이제 하반기가 이제 지나는 시점이 되고 보니까 네. 약간 애매해졌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을 발표하기 좀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은 네. 뭐 또 내년에는 다시 이 내용이 또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네.